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자신의 모든 행동과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 엿듣고 있다는 두려움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 어떻게 공포의 감옥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여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은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작은 서재를 밝게 비추던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한 지 5년째, 나의 일상은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였을 뿐인지도 모르겠군요. 서영아, 아침 먹었어? 태호가 넥타이를 매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42살의 중소기업 대표인 남편은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외모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 완벽해 보였죠. 아직이에요. 이 부분마저 번역하고 먹으려고 했어요. 또 일에 빠져 끼니 걸으면 안 되지. 건강이 먼저야. 태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손길로 느껴졌던 그 촉감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깨를 누르는 돌덩이 같았죠.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0번째 전화였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질문들. 지금 뭐 해? 식사는 했고? 어디서 먹었어? 나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들에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 요즘 세상이 험하단 말이야.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화면에 이상한 앱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밀리 로케이터라는 앱이었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설치한 적 없는 앱이었으니까요. 설정을 열어보니 실시간 위치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공유 대상은 태호였습니다. 언제 설치된 것인지,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태호가 내 일상을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태호의 말이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으며 태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바깥이 위험하잖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요.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조용히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돌려주었죠. 앱은 다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장 감시의 강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던 중 천장 모서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욕실 천장, 그것도 샤워기 바로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니. 몸을 수건으로 감싸고 침실로 달려가 옷장과 서랍장,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침대 머리맡 독서등 안에 또 다른 카메라가, 그리고 화장대 거울 뒤에도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카메라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테스트용이었어. 요즘 집에 도둑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야. 화장실이랑 침실에요? 그것도 우리 둘만 쓰는 공간에? 별거 아니야, 서영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호는 침대에서 내 옆에 누워 평소보다 더 세게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아팠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유일한 친구 소정에게 전화의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통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소정의 문자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문자가 석 달 전이었군요.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던 겁니다. 태호가 일찍 귀가한 저녁 태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소정아, 나 요즘 태호가 너무 이상해. 위치 추적기도 달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날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태호는 내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태호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그날 밤부터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었죠. 태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명령조로. 번역일은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문의해보니 태호가 이미 연락해서 제가 당분간 일을 중단한다고 알렸다고 하더군요. 경제적 자유마저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김영숙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태호가 출장 중이라 잠깐 숨을 쉬러 나온 참이었죠. 서영 씨, 요즘도 남편분이 출근할 때마다 감시 부탁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이유까지 동원해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호의 소유물, 태호의 감시 아래 숨죽여 사는 인형에 불과했죠.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했습니다. 태호의 세 번째 출장이 잡혔습니다. 3일간의 짧은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지만 비상계단을 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호가 출장 가는 날 태호의 짐을 챙기는 척하며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슬쩍 빼냈습니다. 탈출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파트를 빠져나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소정의 직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였지만 석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친구죠. 소정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며 안아주었습니다. 서영아, 연락도 없이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 없고. 소정아, 나 도움이 필요해. 카페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정은 경악했고 곧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이야. 정서적 학대와 감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고 경찰서장과도 골프 친구였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요? 그럼 이혼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내 사촌이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태를 아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음 날 박은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죠. 박은태 변호사는 내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영 씨, 이건 명백한 학대 사례입니다. 증거 수집이 핵심이겠네요. 증거요? 제가 어떻게? 몰래카메라 사진, 위치 추적 앱 스크린샷,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 이 모든 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소정이 나섰습니다. 우리 오피스텔 빈방에 우선 머물러. 박은태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언했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실종형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할 거고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상황을 알게 됩니다. 태호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서영 씨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태호의 통제와 감시에 점차 무뎌지고 심지어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소정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폰에 저장된 위치 추적 앱 스크린샷, 몰래 찍어둔 카메라 사진들, 태호의 협박성 문자들. 이혼 소송을 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태호의 출장이 끝나기 하루 전 박은태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짐을 챙기기로. 소정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키가 없었지만 비상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느끼는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때는 편안했던 공간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서둘러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담았습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통장, 그리고 몇 벌의 옷. 다행히 태호는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가져가고 싶은 추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서영아, 어디 가려고?
태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방을 든 내 모습과 뒤에 서 있는 소정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죠. 태호 씨, 서영이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지 않기로 했어요. 소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있나? 태호는 소정을 밀치고 내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 아팠지만 더 이상 겁에 질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태호 씨. 끝이라고? 내가 언제 이혼에 동의했지? 태호의 소나귀에서 팔을 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소정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놓으세요, 윤태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녹화되고 있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소정의 말에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내 팔을 놓았습니다. 태호의 눈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법정? 내가 나를 고소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태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항상 통제권을 쥐고 있던 태호가 처음으로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요, 서영아. 소정과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가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태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너 이러고 어디 갈 건데? 돈도 없고 일도 없는데. 결국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태호는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누군가 데려간 것 같아요. 경찰은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태호 씨, 혹시 이거 보셨나요? 경찰관이 내밀은 서류.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이미 접수됐습니다. 아내분이 가출한 게 아니라 이혼을 원하시는 겁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뺏어들듯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정서적 학대와 감금, 사생활 침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했을 뿐이야. 태호는 소리쳤지만 경찰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호는 충격과 모욕감에 휩싸인 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병이 비워질 때까지.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지만 태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영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키려고 해서? 이게 잘못이야?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목소리였다가 점점 화가 난 목소리로, 결국에는 협박하는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너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문제 있는 여자인지 모두에게 알릴 거야.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클라이언트들 모두에게. 하지만 이미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태 변호사의 조언대로 소정의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태호의 전화는 무시했고 새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태호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태호는 내 부모님께 연락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출한 것도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모님께는 사실을 알려두었기에 태호의 계략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가 선택한 방법은 여론전이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회사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를 찾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뉴스와 인터뷰까지 진행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것밖에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태호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태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태호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학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태호의 대학 동창인 정신과 의사가 써준 거짓 진단서였죠. 윤태호 씨는 이 소송을 기각하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로서 권한을 인정받길 원합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변호사인 박은태가 이 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호는 나를 정말로 평생 가두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걱정 마세요, 김서영 씨.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박은태 변호사의 말처럼 우리에겐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숙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죠. 태호 씨가 매일 아침 제게 부인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그저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연락하라,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달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죠. 김영숙 아주머니는 법정 증언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태호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재판을 앞두고 태호의 공격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태호는 나를 비난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내 과거 번역물에서 작은 실수들을 찾아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태호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까지 찾아가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도록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호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그동안 태호가 쌓아온 모범시민, 성공한 사업가, 사랑하는 남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아내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증거, 집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 이웃을 동원한 감시 체계가 모두 드러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태호 씨, 이런 행동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판사의 질문에 태호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아내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받기 위험하니까. 그리고 서영이 정신 상태가. 그렇다면 왜 침실과 욕실까지 감시했습니까? 왜 부인의 친구와 연락을 차단했습니까? 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태호는 법정에서 나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돌아가자. 내가 다 고칠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태호의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태호의 변명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호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항상 당당했던 태호의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태호의 눈에서 후회가 아닌 복수심을 읽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태호에게 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소유물이었다는 사실을.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태호의 행동이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내게 위자료가 지급되기로 했죠. 법정 밖으로 나오자 박은태 변호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태호 씨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예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확정 후 일주일 태호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을 무렵 소정의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영님, 여기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윤태호라는 분인데 들여보내도 될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관리실에 급히 부탁했습니다. 절대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그날 밤 태호는 소정의 오피스텔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태호의 가방에서는 칼과 로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라진 후 태호는 더욱 광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태호는 구금되었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영향력으로 불과 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소정의 오피스텔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박은태 변호사의 조언대로 나는 몇 가지 짐만 챙겨 멀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연락을 끊는 게 좋겠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박은태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호의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소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절대 찾지 못할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죠. 새로운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큰 건물도 북적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였죠. 작은 원룸을 구해 짐을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없는. 다음 날 동네를 둘러보다 작은 헌책방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책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책방 주인인 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혹시 일자리도 구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용기가 생겨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도움이 필요했는데 책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번역가였거든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더 좋네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나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의 숲에서 일하며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작은 화분을 샀고 저녁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 이제야 나답게 숨쉬는 기분이다. 일기장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방에서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민호 할아버지가 내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죽 표지의 노트였습니다. 번역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데 쓰세요. 선물을 받아들고 감동에 젖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의 첫 페이지에 새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와의 악몽 같은 시간은 과거가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은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책방으로 향하는 길,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미 얼굴을 알게 된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온 번역가라는 정도만 알려줬을 뿐이죠. 서영 씨, 오늘은 이 책들 정리해 주시겠어요? 새로 들어온 외국 소설들이에요. 민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그날의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내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함께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책을 정리하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마치 나를 위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민호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그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원룸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일기장에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옮겨 적었죠.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이제는 뒤돌아볼 때마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태호의 감시에서 벗어난 지 2달. 점점 나를 되찾는 기분이다. 일기장에 적은 문장들은 나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점차 길고 풍부한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책방에서 우연히 한 출판사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민호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김 편집장은 지방의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번역가셨다고요? 혹시 지금도 번역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김 편집장은 내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번역할 책이 몇 권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번역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책방에서 만난 김서영입니다. 번역 일에 관심이 있어서요. 일주일 후 영문 소설 한 권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번역 기간은 3개월. 그동안 책방 일을 병행해야 했지만 민호 할아버지의 배려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꿈을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지. 편히 일하게. 다시 번역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며 원서의 느낌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은 고된 동시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번역을 마친 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되었고 내가 이 도시에 온 지도 반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소정아, 잘 지내?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새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소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은 최소한으로 유지했지만 가끔씩 소식을 전하곤 했죠. 소정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태우는 아직도 널 찾아다녀. 조심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우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나를 찾지 못할 곳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첫 번역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더 많은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편집장은 내 번역에 만족했는지 정기적으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책방 일과 번역 일을 병행하며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작은 원룸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의 가구와 소품들을 직접 골라 장식했습니다. 누구의 취향도 아닌 온전히 내 취향대로요. 작은 서재도 마련했습니다. 책장을 가득 채우고 편안한 의자와 탁자를 놓았습니다. 내 작업실이 생긴 거죠. 1년이 지나자 이 도시는 완전히 내 집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책방의 번역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내가 번역한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죠. 작은 명성이었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다.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큰 빛이 내 삶에 비치고 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출판사에서 내 번역물을 높이 평가했다며 서울에서 열리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번역가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태호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두려움 속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우를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은 김서영이 아닌 윤하늘이라는 필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테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내 번역에 대해 칭찬했고 다음 작품도 기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취감이구나 싶었죠. 행사가 끝나고 출판사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문득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있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다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태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야. 정말 우연. 출판 행사에 갔다가 너를 봤어. 내가 윤하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줄은 몰랐지만 그 목소리, 그 모습, 단번에 알아봤어. 긴장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서영아. 이제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게. 그냥 잘 지내나 확인하고 싶었어. 태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후회의 빛이 있었습니다. 난 이제 괜찮아요.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난 정말 미안해, 서영아. 내가 한 짓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의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태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태호는 계속했습니다. 그저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널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러 왔어. 태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버린 결혼 반지야. 이제 정말 끝났다는 의미로 돌려주러 왔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돌아섰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서영아. 태호의 뒷모습이 호텔 로비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떠나 다시 내 새로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태호도 변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게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태호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이미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요. 작은 도시로 돌아와 책방에 출근했습니다. 민호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행사가 어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책장을 넘기자 일기장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다. 이제 정말 자유롭다. 어딘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태호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태호의 시선은 빈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벽 한켠 작은 모니터 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딘가 작은 도시의 헌책방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눈빛에는 집착의 기색이 어렸습니다.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내가 곧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가 감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태호의 집착은 결코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과 자유가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